49일간의 확률 통계 여행. 자, 오늘은 19번째 시간입니다. 예, 교재에서 19일차 표본 추출과 오차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거철에 여론기관에 의해서 발표되는 어떤 그 당선 예측하고요. 실제 선거 결과가 간혹 다른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왜 이러한 차이가 발생할까요? 자, 그거는 그 전체 유권자를 대상으로 이 센서스, 즉 이제 전수조사를 이제 한 게 아니라 이 여론조사라는 거는 표본을 추출해서 조사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 조사 과정에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이 당선 예측하고 실제 선거 결과가 어, 이게 사실 뭐 A 후보가 우세하다, B 후보보다 A 후보가 우세하다 이렇게 당선 예측이 됐었다가 실제로는 이제 B 후보가 당선된다든가 뭐 이렇게 극단적으로 다른 결과가 이제 나오는 경우도 있고 실제로 뭐 A라는 이제 그 후보가 뭐 한 5% 이상 그 지지율 차이를 5% 이상 갖고 우세하다라고 예측이 됐지만 실제로는 뭐 한 1, 2% 이 득표율에 의해서 겨우겨우 뭐 A 후보가 당선이 된다든가 이런 것도 사실 이 여론조사에 의한 당선 예측하고 실제 선거 결과가 다른 경우라고도 사실 이제 할 수 있겠죠. 예. 자, 어쨌든 여론조사하고 실제 선거 결과가 차이가 나는 거는 바로 이런 오차 발생 가능성 때문에 이 표본 추출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그런 오차 발생 때문에 이제 그런 이제 차이가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자, 통계량이란 용어가 있어요. 통계량이란 용어. 자, 이 통계량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 몇 가지 이제 그 용어에 대해서 정의를 내렸었는데 이제 표본 데이터, 데이터 세트라는 이제 용어가 있었죠. 예. 이 통계량은 이런 표본 데이터 세트를 분석하는 데 사용하기 위해서 뭔가 숫자로 표현되는 어떤 측정 수단을 통계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신입생들의 나이라든가 키라든가 체중 뭐 이런 것들이 하나의 이제 통계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통계학은 말이죠. 크게 기술 통계학과 추론 통계학으로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기술 통계학이란 거는요. 자, 여기 예, 여기서 기술이 테크놀로지가 아닙니다. 여기 descriptive statistics라고 써 있죠. 예. 뭔가 이렇게 쓴다는 얘기예요. 자, 뭐냐면은 도표나 그래프 또는 숫자를 활용해서 이 수집한 이제 데이터에 대한 특성을 어, 요약해가지고 제시하는 것이다. 이게 이제 기술 통계학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가 표본을 추출해가지고 설문조사를 이제 시행을 하거나 아니면 수집된 데이터를 뭐 그래프와 같은 어떤 그 시각적인 도구로 표현하거나 또는 이제 숫자로 기술한 거예요. 변수의 특성을 이걸 이제 기술 통계학이라고 합니다. 자, 반면에 추론 통계학은 뭐냐? 추론. inferential statistics 이렇게 어, 추정한다라는 그런 의미의 단어죠. 자, 그래서 이제 이 표본으로부터 모집단으로 일반화하거나 알려지지 않는 모수가 뭐냐, 이제 모집단의 그 특성입니다. 모집단 데이터의 특성. 이 모수에 대한 추정을 통해서 어떠한 결론을 도출하고 의사결정하는 걸 추론 통계학이라고 해요. 그래서, 제가 앞에서 이제 말씀드린 그 선거철에 어떤 표본을 추출해가지고 설문조사를 통해서 지지율이 높은 후보의 당선 가능성을 점치거나 또는 그 공장에서 출하되는 제품 중에서 일부를 무작위로 선택해 가지고 불량품이 몇 개나 있는지 이렇게 파악해서 당일 생산된
제품들의 생산품들의 어, 불량품이 총 몇 개 정도 되는지 그걸 이제 가늠하는 게 이 출원 통계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통계학에는 크게 기술 통계학, 추론 통계학 이렇게 두 개로 나누어진다라는 것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결국 통계학의 관심은 모집단의 특성을 파악하는 데 있어요. 그 통계학은 결국은 그 모집단의 관측치들을 모두 다 전수조사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적절한 방법으로 표본을 추출해 가지고 추출된 표본에 대한 어떤 분석 결과를 토대로 해서 모집단이 이러이러한 특성을 갖고 있을 것이다라고 추론하는 거예요. 추론. 예. 그렇기 때문에 통계학의 관심은 이 모집단의 특성을 얼마나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느냐, 뭐 어, 파악하느냐, 그게 이제 이 통계학의 관심이에요. 예. 자, 일단 뭐 왜 표본을 추출하겠어요? 그 모집단의 관측지를 모두 분석하는 것은 사실 이제 비용적인 측면에서도 돈이 많이 들어가고 시간적인 측면에서도 시간이 많이 소요되겠죠. 즉 효율적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뭐 이 뭐 비용과 시간 측면에서 효율적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예. 그죠? 그러니까 뭐, 모집단이 무한하지 않더라도, 유한하다 하더라도, 뭐, 우리가 뭐 선거의 결과를 예측하기 위해서 사전에, 선거일 전에 여론조사를 할 때 우리가 유권자 전부를 다, 조사하는 거는 사실 효율적이지 않죠. 그리고 사실상 불가능하기도 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표본을 추출해 가지고 표본의 어떤 분석 결과를 토대로 모집단의 특성에 대해서 추론을 하는데요. 어, 뭐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표본을 추출하는 과정에서 어떤 그 오류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표본의 추출 방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표본 추출 방법에는 임의 추출과 비임의 추출이 있어요. 자, 임의 추출은 이제 영어로 랜덤 샘플링이라고 하죠. 비임의 추출은 non 랜덤 샘플링이라고 하는 거예요. 랜덤이라는 게 이제 무작위로 이제 샘플링 한다, 무작위로 추출한다는 거예요. 자, 임의 추출에는 단순 임의 표본, 계통 표본, 층화 표본, 군집 표본. 자, 이 표본을 이 단순 임의 추출을 통해서 이제 이 표본을 확보하는 방법. 자, 그리고 이제 뭐 계통 추출, 층화 추출, 군집 추출이라는 어떤 방법을 통해서 표본을 확보하는 방법들이 이 임의 추출 방법입니다. 자, 그리고 비임의 추출 방법에는 이제 그 판단 추출, 뭐 편의 추출, 그 포커스 그룹 인터뷰라고 하죠. 포커스 그룹 인터뷰 통해서 이렇게 표본들을 이제 추출하는 방법들이 있어요. 에, 자, 먼저 임의 추출에 대해서 조금 더이 이 방법들을 그 좀 더 살펴보면요. 자, 단순 이미 추출 같은 경우는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겁니다. 자, 그냥 바구니에 담긴 여러 개 공중에서 임의로 그냥 무작위로 선택하는 것처럼 모집단의 모든 항목은 선택될 확률이 이제 균일하게 적용되는 거죠. 그냥 뭐 그냥 무작위로 모집단의 항목 중에서 무작위로 선택을 합니다. 자, 근데 이제 뭐 이렇게 선택을 하다 보면은 이제 어떤 그 바이어스 편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편의에 대해서는 뒤에서 좀 설명을 드릴 텐데 이 편의를 최소화하거나 방지하기 위해서 난수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자, 그다음에 개통 추출은 자, 공장에서 이제 생산돼서 출하되는 제품 중에 이제 이 품질 테스트를 할 때 이걸 그냥 무작위로 추출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이제 매 1,000번에 한 번씩 1,000번째 나오는 제품을 선택해 가지고 품질 테스트를 이제 한다든가 이게 음,
이 모집단이 어떤 무한하거나 그 목록을 좀 만들기 어려울 때 이 표본을 추출하는 방법이에요. 이 개통 추출이. 자, 그래서 어, 이런 어떤 그 품질 테스트 할 때 이런 이제 추출 방법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자, 그다음에 층화 추출, 층화 추출. 자, 이건 모집단 내에 속속이 동일하고 또 크기가 알려진 계층이 있을 때, 계층이 있을 때, 이 계층 내에서 원하는 크기의 표본을 단순 임의 추출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뭐 연령이나 성별을 계층으로 해서 계층 간의 인구수 비중을 고려하여 표본을 추출하는 걸 말합니다. 예. 어, 뭐 앞에서도 뭐 예를 들었던 선거철의 그 지지율, 그러면 예를 들어서 대통령 선거 후보자들에 대한 어떤 지지율을 미리 사전에 이 표본을 추출해 가지고 설문조사해 가지고 이제 분석을 한다 그러면은 이런 이제 층화 추출 방법을 쓰겠죠. 무슨 얘기냐면은 이게 지역에 따라서 지역의 특성이 사실 이 어떤 특정 후보자에 대한 지지에 좀 영향을 미치는 측면들이 있죠. 아직 그거는 이제 사실 한국뿐만 아니라 외국 어딜 나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도 그 지역별로 성향들이 있습니다. 조금 이제 상대적으로 진보적인 그 성향의 후보들을 선호하는 지역이 있고 보수적인 성향의 후보를 선호하는 지역이 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떤 특성들이 두드러져 있는 국가에서 선거의 어떤 그 예측을 하기 위해서 그 표본을 추출한다 그러면은 각 지역별로 그 인구 비례만큼 표본을 해가지고 조사를 해야 정확한 조사가 되겠죠. 그렇겠죠. 자, 뭐 예를 들면 서울하고 사실 경기도 지역에 인구가 되게 많이 집중돼 있죠. 그러면 표본이 이쪽에서 많이 좀 추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연령이나 성별 이런 부분도 그 비율을 전체 인구 수에서 또는 이제 유권자 수에서 차지하는 연령이나 성별 이런 이제 비율을 잘 고려해 가지고 표본을 그 비율에 맞게끔 비례해서 추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층화 추출이고요. 자, 그다음 군집 추출입니다. 군집 추출. 자, 모집단의 계층이 기본적으로 지리적 영역으로 이루어져 있을 때 군집 추출을 한다. 자, 임의로 K개의 하위 지역을 골라 그 속에 포함된 모든 항목들로 표본을 만드는 단일 단일 단계의 어떤 군집 추출과 K개의 하위 지역 내에서 다시 임의 표본을 추출하는 2단계 군집 추출이 있다. 뭐 이렇게 좀 이게 그 표현이 좀 어렵게 써 있는데 이 얘기는 좀 쉽게 말씀드리면은 군집 추출이라는 건 이제 층화 추출 위에 층화 추출처럼 모집단을 어떤 특정한 기준으로 분류한 다음에요. 그중 어떤 하나의 소집단을 선택해서 분석하는 방법이에요. 자, 그래서 이 하나의 소집단이 선택되면은 그 상황에 따라 그 소집단 전체나 일부를 또 표본 추출해서 이 표본을 추출하는 게 이제 바로 이제 군집 추출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비임의 추출. 자, 어, 판단 추출과 편의 추출, 그 포커스 그룹 인터뷰라고 하죠. 그래서 좀 FGI라고 뭐 쓰기도 해요. 포커스 그룹 인터뷰 뭐 이렇게 해서 자 먼저 이제 판단 추출에 대해서 봅시다. 자, 의료기관의 회계 정책에 대한 개선안을 수립하는 연구를 진행한다고 가정해 보자고요. 자, 이것과 관련한 어떤 그 서베이 그 설문조사 대상은 음, 의료기관 종사자나 회계 전문가 집단을 해야겠죠. 네? 왜냐하면 의료기관의 회계 정책에 대한 개선안을 수립하는 연구니까. 네?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한다면은 이 정확한 어떤 설문조사가 되지 않겠죠. 예, 그 답변들이 정확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의료기관의 회계 업무에 대해서 잘 모를 테니까.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의료기관 종사자 또는 회계 전문가 집단 중에서 표본을 추출해야 된다. 그래서 이처럼 전형적이거나 전문적인 항목 선택에 전문가적 지식을 활용할 필요가 있을 때 이런 판단 추출을 할 수 있다. 자, 그다음 편의 추출. 이거는 이제 빠르게 정보를 취합하고 분석하기 위해서. 자,
예를 들어서 경영학과 2학년 학생 중에서 체육대회에 참석할 인원수를 파악하려고 하는데, 자, 경영학과 2학년 학생들이 어, 이제 전체가 다 수강하고 있는 과목이 있으면은 그 과목 수업 시간에 그 강의실 찾아가 가지고 뭔가 이제 조사를 하면 될 텐데, 자, 그렇지가 않다. 그렇지만 이제 전 2학년 전체가 듣는 과목이 없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는 이 전공 과목이 뭐 경영학 원론, 그래서 이제 과목 특성상 경영학 원론 정도면은 대부분의 2학년 생들이 듣거나 아니면 상당수의 2학년생들이 이 과목을 수강한다라고 가정할 수 있겠죠. 자, 이런 경우에 이 경영학 원론 수강자들을 대상으로 예상 인원을 조사한다라면은 그래도 비교적 빠르게 정보를 취합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비록 2학년 학생 전체를 대상으로 한 임의 추출은 아니지만 그래도 매우 빠르게 사실에 그 근접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포커스 그룹 인터뷰입니다. 자, 특정 주제에 대해서 전문가적인 통찰을 얻기 위해서 한 5명에서 10명 정도의 전문가 집단을 뽑아서 훈련된 사회자가 포커스 그룹의 인터뷰나 토론을 진행하는 방식을 말해요. 그래서 자, 좀 전에 이제 예를 들었던 것처럼 예를 들어서 그 의료기관의 정책, 회계 정책 개선안 같은 경우 이제 판단 추출과 같이 다수의 의료기관 종사자나 회계법인의 회계사들을 대상으로 서비스할 수 있지만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회계 책임자들을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회계 책임자들을 선별해가지고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진행하는 것이 더 유효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예요. 예. 자, 그래서 이 포커스 그룹 인터뷰로 진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사실 제가 한 최근 몇 년 사이에 보건복지부로부터 좀 의뢰를 받아가지고 의료기관 어떤 회계 정책과 관련된 그 뭐 개선안을 이제 수립하는 연구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도 이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통해 가지고 사실 이제 설문지안을 좀 설계를 했었습니다. 그 의료기관의 어떤 회계 업무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전문가들을 이제 섭외를 해가지고 이제 했던 거죠. 자, 저 앞에서도 계속 말씀드리지만 통계학의 관심 사항은 모집단의 특성을 파악하는 겁니다. 자, 여기 지금 이 그래프는요. 자, 통계학 수강생, 자, 통계학 과목 수강생 545명의 성적 분포를 자, 이렇게 그래프로 그린 거예요. 저 이제 히스토그램 형태의 그래프로 그린 거죠. 여기 보시면은 545명의 평균 점수는 80.76으로 나왔어요. 80.76. 자, 그리고 표준 편차가 자, 29.06으로 이렇게 파악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파악이 됐는데, 자, 만약에, 이제 우리가 이 545명의 뭐 평균이나, 평균 점수라든가, 분산 정보를 이제 모른다고 하더라도, 어, 이미 추출을 해가지고 추정을 해볼 수는 있죠. 추정을 해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자, 좀 전에 봤었던 545명 모집단에서 자, 관측지 5개씩 해서 이미 추출을 한 6번 하는 거예요. 자, 처음에 첫 번째 그 5개 추출한 거는 자, 여기 그 점으로 찍혀 있는 게 그 이제 추출된 관측 추출된 이제 학생의 성적이에요. 성적이 이렇게 한 명은 한 70점이 안 되고 또 한 명은 한 대략 85, 또 한 명 한 90, 그리고 두 명은 뭐 95에서 100점 사이 성적 굉장히 좋네요. 자, 여기 이제 별표는요. 별표는 이
다섯 명의 성적에 대한 어떤 평균 점수라고 보시면 돼요. 평균 점수. 평균은 대략 한 80, 80 한 7점에서 8점 사이 정도 되겠네요. 그죠? 자, 이제 두 번째, 두 번째 표본 집단입니다. 자, 다섯 명 또 성적을 뽑았더니, 여기는 또 이렇게 뽑혔어. 이 이제 평균 점수, 두 번째 평균 점수는 대략 한 80점 좀 넘죠. 예. 자, 여기서 그래프에서요, 이 점선 있죠? 이 점선이 바로 실제 545명의 모평균이에요. 80.76이 545명의 평균 성적이란 거죠. 자, 세 번째 같은 경우 표본이 이렇게 뽑혔어요. 그래서 이렇게 다섯 명의 성적이 뽑혀가지고 어, 평균이 이렇게 된 겁니다. 자,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표본 이렇게 뽑았을 때, 자, 여기 보시면은 평균들이 자, 이렇게. 예. 자, 총 여섯 번이었던 그 표본 집단 성적이 평균이 이렇게 됐습니다. 자,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자, 각 그 표본의 차수마다의 어떤 그 평균들은, 평균들은요, 이 무평균하고 차이가 꽤 나죠. 이런 경우 되게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이게 이렇게 나는데, 자, 근데 이 표본의 평균들의 또 평균을 계산하는 이게 이제 X2 X바가 두 개죠. 그 표본 평균에, 자, 이게 표본 평균이잖아요. 이게 표본의 평균. 이 표본 평균들의 또 평균이라는 거죠. 이 네 가지 이 표본 평균들의 또 평균을 내면요. 79.87로 계산이 돼요. 자, 보면은 그렇게 되면은 이 모평균에 굉장히 근사하게 되죠. 그죠? 굉장히 근사하게 되죠. 예. 자, 그래서 사실 이 통계학은 아까 앞에서도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주요 관심사는 이 모집단의 특성이 무엇인지를 추론하는 거예요. 추측하는 거에 있어요. 추측하는 거에 있는데 결국 이제 모집단의 특성을 어떤 식으로 최대한 가깝게 추론할 수 있냐 하면은 이렇게 표본을 여러 차례 표본 집단을 여러 차례 뽑아서 거기서 평균을 내고 그 평균들끼리 또 평균을 내므로써 이렇게 좀 이 모평균 모집단의 특성에 좀 더 근사한 값을 구하는 겁니다. 예. 자, 그래서 모집단으로부터 여러 표본 그룹을 추출해서 모집단의 근사한 정보를 구하는 것이 통계적 추정의 원리예요. 자, 이 통계적 추정량을 기초해서 통계적 추론을 이제 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좀 전에 했었던 내용입니다. 자, 모집단 개최해서 추출해 가지고 자, 이 표본을 추출하죠. 그래서 관측치 N개에서 평균, 분산, 표준 편차 해가지고 이 통계량을 구합니다. 자, 이 통계량을 갖고 자, 모집단의 특성이죠. 특성을 추론하는 거예요. 예. 이게 그 통계적 추정의 원리다. 통계적 추론의 원리. 자, 여기서 이제 잠깐 그 용어 잠깐 이해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추정량 해가지고 영문으로 에스티메이터라고 되어 있고요. 추정치라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영문으로 에스티메이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추정량이라는 거는 자, 모수의 값, 즉 모수의 특성을 추론을 위해 표본으로부터 얻은 통계량입니다. 자, 추정치는 뭐냐? 특정 표본으로부터 구한 추정량의 구체적인 값이에요. 자, 이거 되게 어렵죠? 무슨 얘기인지 뭐 쉽게 얘기하면요. 음, 표본 평균. 자, 여기 이제 뭐 X바, 뭐 표본의 표준 편차 S, 표본 비율. 예?
자, 로우. 이런 것들이, 어, 추정량. 표본의 추정량. 자, 추정치는 뭐냐면, 자, 뭐, 예를 들어서 아까 표본의 평균은, 표본의 평균이 뭐, 평균이 79.87, 뭐 이런 식으로 나오죠. 자, 이런 수치, 구체적인 값, 이게 이제 추정치란 거예요. 예. 그래서 추정량과 추정치, 이 용어 여러분들 좀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표본 오차라는 용어가 있어요. 표본 오차. 표본 오차는 자, 추정치와 그에 대응하는 모수 간의 차이예요. 그러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 표본을 아무리 정교하게 잘 수출한다고 하더라도 그게 모수하고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아요. 예. 이게 뭔가 차이가 생깁니다. 그래서 실제 X바하고 그러니까 표본의 평균과 그 모집단의 평균 간의 어떤 그 차이, 발생하는 차이를 표본 오차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바이어스, 편의가 있어요. 편의. 자, 추정량의, 이 추정량의 기대값과 실제 모수 간의 차이를 자, 편의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 추정량, 그 X바의 기대값이 표본 평균의 기대값과 실제 모수인 이제 모집단의 평균 간의 그 차이를 이제 바이어스 편이라고 해요. 그래서 만약 추정량의 기대값하고 실제 모수 간의 차이가 없다면은 이 표본의 평균은 모평균의 불편 추정량이다. 여기 불편은 어, 편의하지 않다는 거예요. unbiased estimate요. 자, 그래서 이제 추정량 기대값과 실제 모수 간의 차이가 없는 것을 모평균의 그 불편 추정량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편의는 말이죠. 자, 우리가 이제 표본 오차하고 편의 개념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했는데 편의는 체계적으로 발생하고 표본 오차는 무작위적으로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어, 이거를 좀 이해하기 쉽게 밑에 자, 양궁 표적이나 또 이제 사격 표적판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이제 양궁이라고 생각을 해보시지, 표적판이라고 생각했을 때, 앞에서 불편 추정량 뭐라고 그랬어요? 불편 추정량은, 앞에도 해봅시다. 추정량의 기대값과 실제 모수 간의 차이가 없는 것을 불편 추정량이라고 했어요. unbiased estimator. 자, 불편 추정량은, 여기 보시면은 양궁 화살 쐈을 때 이렇게 중앙에 딱 다 모인 거를 다 꽂힌 그런 상태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자, 그렇게 예시를 든 겁니다. 근데 편의 추정량은 체계적으로 발생한다. 체계적으로. 자, 편의 추정이 체계적으로 발생한다는 거는 자, 이렇게 이제 여기에 다 꽂혀야 될 게 다 이쪽으로 이동해 가지고 다 이쪽으로 꽂혔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체계적으로 이런 오차가 이제 발생한다는 거죠. 예. 자, 그리고 또 하나 이제 표본은 추출할 때마다 분산이 달라집니다. 표본을 추출할 때마다 분산이 달라져요. 앞에서 봤었던 뭐 이제 이런 어, 내용들로 봐도 뭔가 이렇게 분산이라는 거는 얘기하면 각각 평균으로부터 어떤 거리들을 얘기하는 건데 자, 이렇게 봅시다. 분산을 사실 이 양쪽 화살표의 길이로 이해를 할 수가 있거든요. 표본을 추출할 때마다 이렇게 분산이 달라지는 거예요. 예. 자,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표본을 추출할 때마다 분산이 달라진다. 자, 그래서 그
추정량의 어떤 효율성 측면에서 봤을 때는 분산이 작을수록 이게 이제 중심이 여기 있으면 분산이 작을수록 효율성이 높죠. 이건 분산이 왼쪽에 있는 이제 표지판에 화살 꽂힌 자리보다 훨씬 더 분산이 큰 거예요. 그런 이제 효율성이 적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겁니다. 예. 그만큼 이제 우리 그 앞에서도 문제 우리가 이제 확률론 쪽 파트에서 또 그런 이제 그 택배 회사가 그 사용하게 될 트럭의 대수 예상하는 문제에 관련해서도 이 평균이 같더라도 분산이 이제 다르면은 분산이 크면은 그만큼 실제로 그 예측하는 어, 트럭의 사용 대수가 좀 부정확하게 된다라고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예. 약간 그것과 이제 맥락적으로 같은 얘기가 됩니다. 예. 자, 그 일치성 추정량 개념이 뭐냐면 표본의 크기가 많아질수록 추정하고자 하는 모수의 값에 가까워진다라는 그런 개념이에요. 여기 그림에서 보다시피 자, 그 표본이 5개일 때보다 20개일 때 좀 더 이 데이터가 모수인 모집단의 평균, 모평균에 좀 더 가까워지죠. 지금 이제 n이 5개일 때보다 20개일 때 좀 더 모수의 값에 가깝게 모입니다. 자, n이 80개, 즉 표본이 80개인 경우는 지금 그래프가 이렇게 돼 있죠. 예. 훨씬 더 20개나 5개일 때보다 훨씬 더 이 중심, 이 모수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더 데이터들이 가깝게 이제 모인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일치성 추정량의 일치성 개념이에요. 표본의 크기가 많아질수록 추정하고자 하는 모수의 값에 가까워진다. 자, 이 말의 의미가 뭐겠어요? 그러니까 가능하면은 표본을 최대한 많이 수집을 하는 게 좋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그 통계의 기본 원리 두 번째 시간이자 우리 49일간의 확률 통계 여행 19번째 시간이었어요. 예, 19일차 표본 추출과 오차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 자, 강의 들으시나 수고 많으셨고요. 예, 우리 또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